그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초음파 사진. 하지만 그건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2015년 4월 12일. 10년 전 저는 임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5년을 믿어온 남편이 서랍 깊숙이 숨겨둔 이 사진. 과연 누구의 아이일까요? 오늘 평온했던 제 가정을 무너뜨린 10년 전의 진실을 고백하려 합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누렇게 바랜 봉투를 발견한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니, 떨린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경련하듯 흔들렸고 그 떨림은 손목을 타고 팔뚝까지 번져 올라왔습니다. 마치 겨울날 얼음물에 손을 담갔을 때처럼 온몸의 감각이 그 한 점으로 모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꺼낸 것은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흑백의 흐릿한 이미지 속에 작은 생명체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모서리에 인쇄된 날짜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15년 4월 12일, 10년 전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임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져 올랐습니다. 사진을 쥔 손이 너무 세게 힘을 주는 바람에 손톱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던 참새 소리도 이웃집 아이가 웃는 소리도 그 순간만큼은 모두 멀어져 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쿵쿵거리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혹시 옆방에서도 들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필체로 날짜만 달랑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12일.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날짜 표기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 혹은 잊지 않기 위해 적어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봐온 그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고 저는 집안 정리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결혼 25년 만에 처음으로 안방 장롱을 옮기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롱을 조금씩 밀어내자 그 뒤편 벽과 장롱 사이 좁은 틈새에서 먼지투성이 봉투 하나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오래된 고지서나 잊고 지냈던 영수증 같은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열어 그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바닥이 갑자기 기울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진이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에 숨겨진 10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고단한 하루 끝에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이 이야기에 마음이 머무신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기다려주세요.
저는 3번의 임신을 했고 3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에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초음파 사진 속 아이는 누구의 것일까요? 왜 남편이 이걸 숨겨두었을까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고 목구멍 어딘가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입안이 바짝 말라서 삼킬 침조차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스러질 것처럼 건조했고 혀끝이 입천장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진을 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조차 저를 압도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남편은 저녁 6시쯤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아직 3시간이나 남았습니다. 3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그 사진을 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남편도 모를 곳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겼습니다. 서랍을 닫고 나서도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붙들고 다시 열어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만큼은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왔습니다. 10년 전 그 봄을 저는 기억합니다. 2015년 4월이었습니다. 봄비가 자주 내리던 계절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길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고 아파트 화단에는 튤립이 고개를 내밀던 때였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흙내음과 꽃향기가 섞인 바람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향기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았습니다. 평범하고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새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던 아이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너무 커 보이는 가방이 아이의 작은 등을 짓눌렀지만 아이는 씩씩하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있었고 저희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은 그 시기에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쁘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잦았고 저녁 약속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그는 밥을 먹으며 신문을 읽었고 저는 아이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큰아이는 중학교 2학년, 둘째는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1학년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은 늘 그렇듯 소란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남편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길지 않은 일상적인 주고받음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부부라면 의뢰 그런 거라고 여겼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미소를 지었을 뿐입니다.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고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더 바빠졌습니다. 주말 출근이 일상이 되었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그는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저 정적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신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향수를 바꾼 것, 핸드폰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던 것,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가져가던 습관, 통장에서 설명할 수 없는 큰 돈이 빠져나간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한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그해 4월 중순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돌아왔습니다. 옷에서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여성용 향수 냄새였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비 많이 왔어요? 응, 좀 왔어. 남편은 대충 대답하고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그의 옷을 바라봤습니다. 재킷에서 향기가 났습니다. 손을 뻗어 만져봤습니다. 축축했습니다. 정말 비를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고르게 숨을 쉬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슬프게 들렸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봄날을 다시 떠올립니다. 평온해 보였던 일상의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끼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 초음파 사진이 의미하는 것을 말입니다. 초음파 사진을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남편에게 웃어 보이고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제 모습은 그 가면 뒤에 숨어서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고르게 숨을 쉬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까? 숨기고 있는 게 있으면서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할 수 있을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아이들이 들을까봐 이불을 입에 물고 참았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볼은 움푹 꺼져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몇 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25년 동안 아내로 살아왔던 나는 과연 누구였나? 남편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나? 그날도 평범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시금치나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밥을 먹었고 저도 숟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안에서 씹고 또 씹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밥맛이 없네. 남편이 불쑥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밥맛이 없다고요. 25년 동안 당신을 위해 밥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밥맛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말들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요?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대답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며 미소 짓는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는 걸까요? 혹시 그 초음파 사진과 관련된 사람은 아닐까요?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저는 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 화면이 떴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결혼기념일 숫자였습니다. 틀렸습니다. 제 생일을 눌렀습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남편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언제부터 비밀번호가 바뀐 걸까요? 저는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작년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언제 바꾼 걸까요? 왜 바꾼 걸까요?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저를 보았습니다. 뭐해?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침대로 갔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워서 또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넓었던 등이 이제는 낯선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넘을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파일을 뒤지고 책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휴대폰이었습니다.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충전기를 꽂으니 화면이 켜졌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2015년 4월의 문자였습니다. 남편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차마 말을 못하겠어. 애를 갖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나한테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문제가 남편한테 있다고요? 무슨 문제일까요? 그리고 더 뒤적이니 병원 예약 내역이 나왔습니다. 난임 클리닉이었습니다. 초음파 사진과 같은 날짜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남편이 난임 클리닉에 갔다는 것은 혹시 그 초음파 사진이 다른 여자의 것이 아니라는 뜻일까요? 하지만 그럼 왜 숨겼을까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이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문 앞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로 그를 마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숨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남편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아침 인사, 저녁 식사 시간, 아이들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들, 그 외에는 침묵이었습니다.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아이의 눈빛에는 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다시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손에 오래된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파일들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진료비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영수증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병원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난임 클리닉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정액 검사, 호르몬 검사, 상담비, 정자 냉동 보관비.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낯설었습니다. 정자 냉동 보관이라고요? 남편이 정자를 냉동 보관했다는 뜻인가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또 다른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상담 기록지였습니다. 의사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 나이, 그리고 진단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연 임신 가능성 매우 낮음. 시험관 시술 권장. 그 문장들을 읽으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불임이었다는 뜻인가요? 그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부부인데 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을까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15년 그해 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셋째를 갖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아이와 둘째 사이 터울이 커서 막내를 하나 더 낳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아니, 기억났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굳이 셋째까지 필요할까? 그때 저는 서운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럼 그 초음파 사진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서랍 깊숙이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2015년 4월 12일, 그 날짜가 난임 클리닉을 처음 방문한 날과 일치했습니다.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이 초음파 사진은 실제 아기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보여준 예시 사진이었던 겁니다. 만약 시술에 성공한다면 이렇게 보일 거라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는 사진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그걸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내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비밀을 10년 동안 혼자 품고 살았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남편이 친구에게 보낸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차마 말을 못하겠어. 애를 갖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나한테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해? 그 문장 속에 담긴 절망감이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자책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슬펐습니다. 10년 전 그 봄날도 이런 노을이 졌을까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알아버린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듣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그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기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제 손에 든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앉아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와 마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주 긴 침묵이 흐른 후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무엇이 미안하다는 건가요? 불륜이 사실이라는 건가요?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건가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혹시 우는 건가요?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을까요? 결혼식 날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말해요. 저는 다그쳤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저를 무너뜨린다 해도 알아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저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한테 쓴 거였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저한테 쓴 거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 초음파 사진이 저한테 쓴 거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당신이 셋째를 갖고 싶다고 했잖아. 나도 원했어. 정말 원했어.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었어. 병원에 갔더니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 충격이었어.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뇌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불임이었다고요. 아니, 난임이었다고요. 그걸 10년 동안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고요. 의사가 말했어. 시험관 시술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정자를 냉동 보관했어. 언젠가 용기를 내서 당신한테 말하고 함께 시술을 받으려고. 그 사진은 의사가 보여준 거야. 만약 성공한다면 이렇게 보일 거라고.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걸 간직하고 있었어. 희망처럼. 하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어.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남자답지 못하다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숨겼어. 계속 숨기고 살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고백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의심이 오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해, 가족을 위해 혼자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우린 부부잖아요. 함께 짊어져야 할 짐 아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할 용기가 없었어.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오해가, 아픔이, 외로움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삶에도 차마 말하지 못한 짐 하나씩은 있지요. 오늘 이들의 눈물이 당신의 마음도 만져주었다면 좋아요로 그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시겠어요?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함께 불완전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고통을 몰랐던 것에 대한
의심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두려움, 제 서운함, 서로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날 밤의 대화 이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졌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침묵이 걷혔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견뎌온 고통, 제가 느꼈던 배신감과 의심,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회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상담을 받아보자고 말했습니다. 부부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주저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사생활을 털어놓는 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우리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도움이 필요해요. 제대로 치유하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회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지고 흔들렸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일어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어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중년의 여성 상담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상담실은 아늑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편안한 소파,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 그곳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의 질문을 따라가며 조금씩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10년 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의 충격을, 남자로서 느꼈던 수치심을,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발견했을 때의 배신감을, 일주일 동안 겪었던 고통을, 남편을 의심하며 느꼈던 죄책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꺼내야 했습니다. 상담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상담은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매주 한 번씩 우리는 그곳에 갔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감정들을 꺼내야 했고 듣기 싫은 이야기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셋째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셋째는 포기해요.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있는 가족이에요. 큰애, 둘째, 그리고 우리 둘. 이 네 명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숨기지 말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아름다웠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사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제 삶을 뒤흔들었던 그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고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사진 위를 비쳤습니다. 흐릿한 흑백 이미지 속 작은 생명체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1년 전엔 이 사진이 배신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제 삶을 무너뜨리는 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남편의 희망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가족을 위해 품었던 간절한 소망의 흔적이었습니다.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그림자가 아니라 남편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랑, 표현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이 작은 종이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년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발견했기에 저희 부부는 진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벽을 허물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깔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나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 초음파 사진을 처음 발견했던 그날도 이런 노을이 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잠식되어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저는 노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남편과 함께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봅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손을 잡고 서 있습니다. 그 시간이 좋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입니다. 상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갑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일상의 작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고마웠던 순간, 서운했던 일, 앞으로의 계획들, 소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입니다. 아이들도 변화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예전보다 많이 웃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행복을, 부모의 사랑을 말입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종이를 발견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한 그때부터였습니다. 대화를 시작한 순간부터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숨기고 싶은 상처가 있고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이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듭니다. 소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완벽한 척하지 마십시오.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진짜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안고 가는 것이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입니다. 평화로운 밤입니다. 남편이 옆에 앉습니다. 제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말이 오늘 밤 당신의 꿈결에 닿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더 깊고 다정한 이야기로 당신을 마중 나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